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트로 관련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에이지웨어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로탈 대표이사 박종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강의를 먼저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에이지웨어 로봇, 자동 창고, 그 다음에 기타 데이터베이스, UC UA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서 설명드렸겠지만 저희 회사는 양산에 위치한 작은 회사고요. 연구개발 회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좀 보여드리면, 자,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그 로봇을 이용해서 그립하기 전에 로봇 앞에 비전을 장착하고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트의 왼쪽 화면에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팔레트에 제품이 담겨져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를 타든지 지게차를 통해서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위치 위에 로봇 핸들을 이용해서 잡을 수 있게끔 비전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꼭 갖추어 놔야 되고요. 원을 디텍팅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원을 잡기 위한 조명이라든지 카메라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보이는 그림은 모델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 있고요. 모델명이 있고요. 로봇 제어, 그 다음에 팔레트를 투입하고 배출하는 것. 지금 생산란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고 있는 겁니다. 센서가 쓰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MES나 ERP에서 별도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 작업자가 이 취수만 입력하고 모델명을 추가 삭제 혹은 수정하게 되면 로봇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계산된 로봇 티칭 정보를 통해서 PLC, 터치 혹은 PC를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 정보를 전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는 많은 분들이 로봇 자동화를 할 때 일부 생산된 제품을 통해서 정해진 제품을 통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추가 삭제될 때마다 로봇 업체를 불러서 티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작업자가 간단한 프로그램 설정만으로 로봇의 별도의 티칭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앞에서 보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봇이 적재, 그 다음에 중간 공정을 통해서 다시 팔레트에 로딩하는 것까지 대체 모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이 현장에서 150종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간지도 놓고 방향에 따라서 이제 팔레트의 최적화 배출을 위해서 정방향, 역방향, 그다음에 팔레트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놓을 수 있는 100% 완전 자동화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도입이 기존 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MES로 도입한 것들과 많은 차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요. P사의 가구 회사에서 P사가 F사군요. F사의 가구 회사에서 기존의 수동 공정으로 작업자들이 다른 로봇을 통해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하루 종일 아주머니 분께서 저 작업만 하셨는데 로봇을 통해서 제 작업을 대신할 수 있게끔 가구의 형태나 사이즈가 많다 보니까 제품의 사이즈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아까 그 동그란 어댑터가 바뀌는 위치가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PC 기반 UI를 갖춘 프로그램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자동으로 작업하는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릴 내용들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로봇이라는 게 별도의 제품 추가 삭제될 때마다 티칭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 작업을 로봇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저 작업. 그렇지. 이 공정은 현장에서 프레스 2개 양쪽에 아주머니 한 분이
사출되고 나온 제품을 디버링하고 청소하고 다시 또 쓰고 닦고 적재에 다시 업로딩 하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계세요. 마스크도 안 끼고 계시고, 여름에 되게 굉장히 덥고요, 겨울에는 춥고, 프레스에 이렇게 막 그냥 손을 놓고 접근을 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다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프레스로 놓고 나서, 프레스를 찍고 나서 청소란 이런 것도 사람이 손을 넣어서 직접 다 하고요. 방금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오는데도 이제 이 터치 스크린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생산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의 오른쪽 왼쪽에 프레스 설비는 그대로 두고요, 중간에 로봇을 집어넣었어요. 이 로봇을 집어넣어서 양쪽 프레스기와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택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프레스에서 찍고 나온 제품을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아까 아주머니께서 작업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자동화 설비를 만들어서 디버링 작업을 하고 다른 것들을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작업이 끝나게 되면 다시 집어서 팔레트에 넣고, 이런 작업들도 제품 금형이 바뀌는 데 따라서 제품과 종류, 형태와 종류,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기에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생산, 복잡한 단일 제품만 생산할 것 같은 이런 설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턴테이블에 지그만 바꿔주면 이런 작업들이 다 가능한 이런 공정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공정을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는 이제 검사, 2D 스캐너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뭔가를 스캔하고 나서 양불과 분량을 판정이 되죠. 이런 PC 기반 소프트웨어들이 다른 제품의 다양한 형태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하고 남기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설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설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시면, 이거 이제 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주물 제품입니다. 주물 제품을 로봇이 그립을 해서 회전을 하게 되고 턴테이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로딩, 언로딩, 그 다음에 턴테이블 역할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한쪽 면에 스캐너를 달아서 쭉 스캔을 합니다. 그립 포인트를 다 저장하고 기록에 남기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AGV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AGV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견인형도 있고, 저상형이라고 해서 팔레트 밑으로 들어가서 팔레트를 덮고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요. 뒤에 고리를 달아서 견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를 옮기는 것도 있고, 로봇 팔이 달린 채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나 형태에 따라서 이런 굉장히 무거운 기차를 옮기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00톤까지, 아주 작은 무게부터 100톤까지 바퀴를 달고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보여드렸던 건데요. 보여드렸던 제품을 설명을 드리자면, 바닥이 굉장히 뭉퉁뭉퉁하고 타일로 되어 있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아서 동바퀴 쪽에, 회전체 쪽에 먼지가 많이 들어 정리하고 온 것같습니다. 물류 자동화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생산 설비를 한꺼번에 다 자동화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물류 자동화만 해주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 자동화 설비와 소프트웨어에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AGV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공정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물류 제어, 그 다음에 ACS라고 많이 하죠. AGV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장 전체에 여기 녹색, 연두색이 AGV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각각 색깔이 다른 AGV는 형태나 디자인이 다른 AGV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게 AGV의 배터리 상태가 나오고요. 이게 어떤 제품을 들고 나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도착지와 그 다음에 출발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리스트들이 쭉 나열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자 모드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AGV 추가 삭제와 스케줄링, 그 다음에 라우팅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WMS라고 하는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대기업에 납품할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대 정도의 AGV는 PLC를 통해서 데이터 정보를 주고받지만 3대 이상의 경우에는 ACS를 넣어서 상위단의 시스템인 MES와 WMS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강의 주제인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디지털 트윈에까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생산된 전기로 컴퓨터를 돌리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1, 2, 3, 4차 혁명. 굉장히 간단하죠?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키포인트. 스팀 전기 컴퓨터 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주 마지막 목표는 CPS라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성, 그 다음에 수평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굉장히 동적이면서도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네. 뻥차는 표정이 보이시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일단은 동적이고 복잡한 거랍니다. 얼마만큼 동적이고 복잡한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생산은 로봇과 기계 그리고 사람이 생산할 것들은 꼭 있죠.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로봇과 기계가 하더라도 그 다음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까지가 과거의 생산 시스템이고요. 생산 관리 시스템이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되면서 바뀌게 될 시스템을 보시면 생산물을 보시면 로봇과 기계는 그대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특정 육감이나 촉감을 이용한 제품 생산 검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없어질 순 없습니다. AI를 도입해서 품질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데이터 수집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 또한 검증하기까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만 봐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품종 소량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면 이 HMI 제품의 추가 삭제 그 다음 수정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리소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수정 삭제 제품을 현장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4차 산업에 가까운 생산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사람이 주로 수기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사람과 AI, 자 여기도 AI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파업이라든지 MES 시스템, 그 다음에 머신링 센서에서 돌아가는 로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IoT를 통해서 ICT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라는 것을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데이터 퓨전을 통해서 동적이고 복잡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어느 쪽을 편성할 건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제조업체에 생산되는 시스템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품의 종류와 수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생산 티어 1, 2, 3 정도까지 보신다고 하면 특정 A라는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판매 수량과 AS된 제품의 몇 년칙분을 연도별로 생산할까지 다 수량을 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가 작고 수량만 많다고 하면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공정이 단순하다고 하시면 복잡한 시스템을 넣을 필요가 없죠.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객과 처음부터 뭐 차량 부품을 뭐 100만 대, 200만 대 몇 년 동안 생산한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정적이고 다이나믹하지 못한 생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고객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굳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고 하시면 저는 말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틀리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런 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 유연성, 유형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ERP는 쓰고 있지만 체계화에 대한 MES를 구축하고 현장의 로우 데이터를 잘 받아들여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수량도 많아지더라도 제품의 종류가 많더라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하면 삼각형 구간을 지나야 됩니다. 왼쪽에 치우치는 시스템을 오른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란 구간을 지나야 되는데요. 이 시점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CEO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잘 내려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노조, 생산, 생기연구소, 영업 품질과 관련된 협의가 중요합니다. 한 20, 30년 전에 MES를 도입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때 90% 이상이 ERP 도입에 실패를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까 수기를 입력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장에 MES로 도입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노조. 노조와 관련된 내부, 자, 노조에 대해서 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아버님이고 삼촌이고 부모 자식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잠자는 것 외에는, 집에서 잠자는 것 이외에는 회사에서 먹고 자고는 생활의 일부분이고 터전입니다. 예, 이 부분을 이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서 갑자기 보직이동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분들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합의를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이라는 게 생산업체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산 제조 기술을 유지하면서 자동화 설비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이 것들을 유지할 건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설비 도입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리스크와 장단점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요즘은 생산과 생산 기술을 합치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제 자동화 쪽에 자동화 설비랑 로봇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연구소, 일반적인 가공 제품 이외에 원 소재에 대한 연구소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생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CC 같은 석고보드나 타일, 벽체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생산 기술도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조선내화라는 회사도 내화물을 만드는데 이런 연구소들이 다 끼고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노하우를 현장에서 생산할 때 이런 생산 품질을 나오게 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영업을 넣어놨는데, 영업은 뭐냐면 고객입니다. 영업이란 고객에게 나가는 팔레트 사이즈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갔을 때 하나의 팔레트 사이즈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팔레트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들과 협의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생산이 되고 나면 라벨이라 포장을 하게 되는데 고객과 포장은 잘 협의가 되는지, 생산의 종말 단계에서 영업과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서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CEO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CEO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복잡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컨설팅하고 자동화 설비를 납품했던 회사 중에 ERP 코드상에 제품 종류가 가장 많이 들어있던 회사는 배터리 업체인데요. ERP 코드상에 등록되는 제품 배터리가 2만 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많은 업체를 컨설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보통 제품의 종류가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생산 제품의 70에서 90%를 차지하는 건 17종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20-3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에서는 보통 물어보면
뭐 연구소에서 시험 제품으로 만들었던 것들도 있고, 고객한테 나갔는데 10년 동안 한 번 나가고 나가지 않는 제품들도 있고요. 뭐 이런 회사들 보면 금융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자동화하기 힘들어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70에서 90%에 해당하는 17가지 제품에 대해서만 자동화를 하고요. 나머지 제품은 그냥 반자동이나 수동 라인을 유지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각 부서 간의 합의를 잘 이룰 수가 있어요. 고객이 잠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나 연구소에서 만든 제품들을 수동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생산되는 제품의 주력 제품들이 실제로 따져보니 70에서 90% 제품이 열 몇 가지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동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 자동화 라인,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요. 나머지는 30% 미만이라고 하면 반자동이나 수동 라인,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12년 전부터 이기종 간의 데이터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MES 시스템이나 이런 작업자들의 휴대용 기기에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시스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주로 이제 구축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노하우들은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순풍이 불면서 저희가 다른 곳에 구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요. 처음에 생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머신과 로봇 그리고 일부 사람도 있었겠죠. 여기 보면 PLC가 있는데 요즘 PLC 종류가 굉장히 많죠. 독일에서 유명한 건 지멘스고요. 독일에서 수입되는 장비들은 지멘스를 다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건 화낙 로봇이나 미쯔비시 이런 것들을 달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개별단 IoT 센서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 리더나 카메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현장에서 OPC 서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죠. 여기 그 다음 공정이 이제 미들웨어라는 건데요. 미들웨어는 뒤에서 설명드릴 데이터 퓨전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OPC 서버까지는 상용품들을 많이 쓰고요. 앞에 있는 PLC나 로봇들도 기존 제조사에서 갖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OPC에 들어오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작은 리소스를 통해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모두 다 깡그리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넣기에는 불필요한 자원 소모가 너무 많죠. 그래서 미들웨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퓨전 기능이 들어있는 미들웨어라는 걸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들만 집어넣고 관리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의 생산 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라는 건 거시적으로 이제 제가 공장을 처음에 짓는다고 했을 때 전체 전산실에 구축해야 될 시스템입니다. 물류관리 시스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동 창고 물류, 공장간 물류, 공정 내 물류, 그 다음에 내용 물류가 있고요.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갈 때 공장간 물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력관리 시스템, 요즘 태양열이나 솔라셀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생산되는 전기 소모량, 사용량 예측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또 많이 끌어서 쓰고 이런 것들 말이죠. 주로 컴프레셔 같이 전기를 많이 먹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전력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유리하죠.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 시스템, 소음, 진동, 분진, 가스 모니터링, 안전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공정에 다 갖춰놓고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들이기에는 이 또한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리소스도 낭비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모바일 감시 기능을 갖춘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24시간 감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절삭률과 칠 관리하는 것들도 밤에는 야간 로봇이 순찰하다가 낮에는 이런 로봇이 절삭률을 수거하고 칩도 배출, 그 다음에 빈통으로 넣어주고 하는 것들도 모바일 로봇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요즘 지능형 CCTV가
굉장히 보급화되면서 CCTV 내에 이런 지능형 기능을 장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나 연기를 감지하고 이 작업자가 이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작업자가 담지가 됐다 하면은 자동으로 알람을 울리거나 이와 연기해서 설비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기능들은 노동 친화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크게 어렵지 않게 연동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A 공장에는 뭐 여러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 A 공장 MES가 있고 B 공장 MES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공장 간 통신망을 구축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는 AI를 통해서 TPM, CMMS, SPC, CPS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디지털 트윈이나 CPS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구축해서 구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회사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테스트 베드들을 많이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보다는 이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설비 관리나 보존 관리, 품질 관리죠. 예. 요즘 빅데이터니 뭐 클라우드 데이터니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 모델이나 대안을 좀 제시하자고 하면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요즘 많이 일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공장 내에 혹은 특정 업체가 이렇게 쭉 있으면 데이터 표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OPC 서버가 각각의 설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각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의 다수의 업체들이 모여서 데이터 신용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외에 공단 내에 뭐 많은 소사이티를 형성하고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서 취득된 데이터를 특정 미들웨어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가진 미드웨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취합하는 거죠.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런 데이터를 취급하고 관리하는 제조 클라우드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센터는 지금도 중진국이나 각 지역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업체들을 맨투맨으로 상대한다기보다 이 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신용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제조 클라우드 센터가 정책 협의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정책 협의는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밀 데이터들을 밖으로 누설하지 않고 이런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취합해서 얻기 위한 정책이나 보안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포인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별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되고요. 각 업체로부터 수입된 데이터를 뭐에 쓰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수입된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설비 관리, 표준 지표 관리, 신뢰성 분석, 설비 가동, 여러가지 가동, 생산되는 제품을 신뢰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거죠. 생산 현장 데이터를 미들웨어를 통해서 이런 웹 기반 서비스에 넣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값들을 다시 현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대신에 여기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는 데이터를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수입 기반이 뭐냐? 증권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가상입니다. 증권사로 보내서 요즘 증권사에서 각 상장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보급 혁신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ERP를 도입했던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MES를 구축하게 되고 현장에 있는 로그 데이터가 신뢰성을 갖춘 채 상위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많은 화두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각 상장사에서 일어나는 계약, 그 다음에 영업권,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주가 변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모 제약회사에서 제약 시설이나 창고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이 증권사에서 N이라는 업체에서 현재 설비 가동률이 24시간 기준 60%다. 이런 걸
실시간 주습이 뛰어놓는다고 하면 주주들은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이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구나, 정말 괜찮은 회사구나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비 가동률을 보여주고 싶은 회사도 있을 거고 보여주기 싫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여기서 정책 합의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MS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업체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B 업체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업체 간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무조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면 이런 데이터를 어떤 사이버머니라든지 가치를 통해서 조합해서 얻게 되고, 이 조합은 이런 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를, 보안을 기능을 가진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통계 관련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이 정부기관의 통계청이나 통계 관련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 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고 수요 창출 예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현장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다면 범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화면을 보시는 이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내가 숨기고 있거나 중요한 기밀 데이터는 보여주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만 여기서 받아서 서비스하고, 내가 원하는 설비, 가동률, 그 다음에 예지 분석, 이런 설비가 언제쯤 고장 날 거니까 이때쯤 사람을 보내서 미리 정비를 해주세요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클라우드 정보센터에서도 이런 증권사나 정부기관 결국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앞으로도 많이 창출될 겁니다. 네. 제조업을 위한 모듈형 공장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갔던 많은 회사들 대표님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십니다. 공장을 지어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성장을 많이 해와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1, 2차 벤더, 그 다음에 자동화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많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데 한국만큼 저렴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엔지니어링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A라는 회사의 로봇, 그다음 특정, 예를 들어서 독일의 쿠카 로봇을 구매한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구입하든 한국에서 구입하든 구매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경험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훨씬 싸게 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건비 싸다고만 했을 때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가는 건 맞지만 여러 가지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만약에 하면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장을 짓기 전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미리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 공장 도면 위에다가 물류 시스템, 자동화 창고나 AGV를 넣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설비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큰 회사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로탈이라는 회사도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그마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설비를 구축하기 전에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이렇게 큰 창고가 필요 없고 이 창고는 2동이 아니라 1동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굉장한 비용 절감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컨베어는 3줄이 아니라 2줄만 있어도 된다. 여기에 설비를 하나 더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인터넷 찾아보면 지멘스라든지 GE 관련된 자료로 GE 쪽에서 자료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구축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많이 없고 최근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게 2019년도에 나와 있는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이 책은
뭐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디지털 트윈을 하느냐? 생산 유연성 증가. 앞에서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 시간 감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큰, 우리나라가 이제 배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배들이 이제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생산 거점이 전 세계 글로벌화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 입는 옷이라든지 이러면 남미 쪽도 많고, 포도 같은 것들도 남미에서 이제 큰 배를 타고 건너오는 것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제품 생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비용도, 그 물류 비용은 줄어들고, 제품 생명 주기, 이런 것들이 짧아지기 때문에, 유연 생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운영 최적화를 위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유지보수 비용 감소,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은 신뢰성을 가진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뚝딱뚝딱 만드는 것과 로봇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산되는 공정은 아무래도 신뢰성이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입된 정보들을 AI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말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을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 MCT, 머신링 센터라는 것들이 있을 때 이 머신링 센터가 실제 물리적인 머신링 센터가 있고 가상의 머신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링 센터는 미쯔비시나 화낙 지멘스 이런 컨트롤러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프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위한 8가지 규칙이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데이터 및 지식 기반으로. 그 다음에 모듈화. 자, 처음 공정 투입부터 배출까지 단일 컨베이어로 돼 있다고 하면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컨베이어로 돼 있다고 하면 앞에서 막히면 나머지 두 번째 공정과 8개 공정은 무조건 다 기다리고 쉬어야 되죠. 근데 모듈화가 돼 있다고 하면 첫 번째 공정에서 두 번째 공정을 할 때 공정이 모듈화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로드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듈화를 기본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기종가 아니라 다기능뿐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최대한 이거는 기계를 설계하고 모델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벼운 모델, 가볍고 간단하고 수정하기 좋은 것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각 계층과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인터페이싱,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이지. OPC라는 것들이 나와서 이제 표준화 다 있는데 OPC를 따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자체 표준화를 갖춰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위주로, 사용자 UI이라는 부분을 앞에서 설명드렸죠. 사용성을 위주로 됩니다. 누가 밖에서 온다고 이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기로 만든다는 건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죠. 사용성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과 확장성. 이 부분은 검토하실 때 어떤 것들이 해당 사항이냐면, 제가 이제 제조업을 하는 대표입니다. 대표고,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주기 위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올 때 이 업체가 표준화를 따르고 있고 개방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제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폐쇄적인 구조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MES가 예를 들어서 특정 PLC하고만 연동된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통신 프로토콜 같은 부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각 회사마다 밀어주는 통신 프로토콜 방식이 있습니다. 이더캣을 밀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IP를 밀어주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개방성, 확장성을 다 갖고 있는지 많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 해서 덥석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부스트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자, 컨셉 모델은 뭐 가상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이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 쪽에서 계속 드라이빙 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되면 생산 지시가 내려가면 생산 준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렇게 생산을 종료하게 됩니다. 생산을 종료하게 되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운영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생산 지시를 하게 되면 생산 계획 서비스가 먼저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을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생산 준비를 하고 생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생산 전의 핵심 단계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머신링 센터가 예를 들어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가 있는데 첫 번째 머신링 센터는 툴 체인지를 해야 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로드 밸런싱이라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기계에 로드가 많이 걸리게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산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MCT 머신에 툴 체인지를 하는 시간과 계획, 작업을 할당하고 그 시간만큼에 끝나고 나면 다시 거기에 뭐 AGV나 다른 제 원자료를 투입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데이터 퓨전 서비스라는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생산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계속 일치하는지 반복하는지 데이터 퓨전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상 생산 공정과 생산 현장 서비스로부터 최적화된 제어 명령을 계속 내려줘야 되겠죠. 시뮬레이션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자, 이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물리적 생산 라인입니다. 기존에는 생산 지시, 생산 준비, 생산, 그 다음에 생산 종료 끝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하고 각 공장 단계에 계속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생산하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 이것들이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시뮬레이션, 생산 전의 시뮬레이션과 생산 중의 시뮬레이션이 생산 전에 시뮬레이션 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비교 데이터하고 예측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앞으로 이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고 답을 내려놓고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각 공정 단계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라든지 뭐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습득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 이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는 이산 데이터가 있고 연속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데이터들이겠죠. 그런데 이 온도 데이터를 무의미하게 계속 받아들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기계단에서 스레스홀드 값을 주는 겁니다. 몇 도 이상일 때만 받고 알람을 준다든지. 그래서 몇 도 이상이다 아니다를 0일로 바꿔서 이산 데이터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들의 종류를 알아야 그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뭐 인터넷이나 서적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보시면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았던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의 로우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2단계와 3단계에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MCT 머신의 바이브레이션 값이나 토크 값이 생산되는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내가 10년 동안 이 제품을 생산해 왔는데 내 경험상 이렇다 하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신뢰성 분석과 가설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을 통해서 습득된 데이터를 미니텍 같은 툴로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외부의 대학 교수님들, 컨설팅 회사들, 뭐 유명한 대기업 와가지고 간부들이랑 그분들이랑 같이 백날
이 데이터 보면서 이야기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간과하고 있어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점을 찾고 방향이나 흐름만 제시하지 답을 찾아주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장의 작업자들이 말한 유의미하거나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데이터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야 이분들을 통해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예. 실제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통한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가는 거는 이제 미니탭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그 3편에서 주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AGV에 관련된 건 2편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1편에서 다뤘던 부분들이고요. 쿠카라는 회사가 로봇 자동화와 AMR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좀 링크를 시켜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기억으로 벤츠의 트럭 자동화 라인인데요. AGV가 제품을 태우고 다니면서 각 공정에 넣고 빼고 하죠. 자, 근데 로봇 차체 용접하는 공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듈별로 존재하고요. 제가 디지털 트윈의 핵심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모듈화였죠. 예, 그래서 각 공정별로 이런 모듈화를 통해서 첫 번째 공정이 로드가 많이 걸렸으면 두 번째 공정으로 보내고 다른 모듈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벤츠나 코카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대기업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국내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물론 제 회사인데 메카담 휠 타입의 AGV가 위에 또 컨베이어가 있고, 컨베이어 대신에 다른 옵션이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이제 로봇과 로봇 핸드가 있고요. 제품이 들어오면 탁 잡아서 다른 공정으로 옮겨주는 거죠. 사람의 할 일을 대신하는 거죠. 쭉 가서 사람 대신에 넣어주는데, 여기 이제 보면 공정이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모듈이 여러 개잖아요. 로봇이 밀어주는 이런 물류 자동화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사출 자동화 라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가전 산업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출 공장들이 있습니다. 사출 기계업체들도 많고요. 사출은 대부분 수동 작업입니다. 원재료를 투입하면 사출기에서 사출을 하고, 사람이 사출된 제품을 이제 디버링입니다. 버어 제거하는 거죠. 찍고 나면 이제 주변에 너덜하게 되어 있는 걸 칼이나 나이프, 가위 등을 통해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연마 공정, 그 다음에 마킹, 도색, 포장이 있는데, 첫 번째 공정에서 두세 번째 공정 없이 바로 포장하고 지나가는 공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정들의 단점이 뭐냐면 중간 대기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찍을 때 여러 개 많이 찍어내놓고 막 중간중간에 그냥 막 산재하게 놔두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보다 이 제품을 담고 있는 대차나 케이스가 더 많아요. 여기에 낭비되는 리소스와 공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지 관리, 포장, 그 다음에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 규제가 계속 따르고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도 이제 최저임금이 또 상승했죠.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QC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현장 동영상이나 사진을 넣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한 그림과 레고를 집어넣었는데요. 사출 및 디버링하는 사출기들이 쭉 있습니다. 사출기가 여러 대 쭉 있고, 그 앞에 사람이 한두 명씩 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 대기 중인 파레트들, 사출된 제품을 디버링해서 하나씩 다 통에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 공정으로 뭐 바로 포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연마나 후가공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출기들은 몇 대까지 쭉 돌리면 뒤에는 무조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공정 이동 대기 파레트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있던 것들을 쭉 지금까지 영상에서 했던 것들을 지금 보면 세로로 한 줄씩 옆으로 시프트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로로 잘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솔루션을 제시할 건데, OPC라는 게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OPC는 별도로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OPC는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이 기종 간의 설비를 연결해주는 PC 서버고요. 윈도우 기반에서 돌아가고 닭개 PC라는 게 있는데 어렵지 않게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부분에 설명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죠? 동적이면서도 복잡하지만 수평 수직적인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OPC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OPC는 센서 단에부터 PLC, 스카다, MES,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저가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 기종 간에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주 52시간 됐죠. 근로자 부족하죠. 코로나 계속 생기죠. 이 코로나 얘기를 꺼내자면, 우리 100명의 근로자가 사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한 명 코로나 걸리면 직장 폐쇄해야 되죠. 소독 전부 다 한 다음에 며칠 쉬고, 설비를 며칠씩 쉬게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나죠.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대표님들이 다 책임져야 되죠. 직장 폐쇄했다고 해서 직원들 오게 안 나가거나 그 비용만큼 우리 납품하는 업체에서 챙겨주거나 돈을 주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저가 경쟁 입찰. 많은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겪는 겁니다. 다 저가 경쟁 입찰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규제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뿐만 아니라 도공업체는 뭐 화관법 이런 것들인데, 대기업이 사고 쳐놓고 중소기업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떠안고 있죠. 국회의원들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법안을 입법해놓고 시행하고 나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입법된 법들이 시행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AS를 하고 계속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한번 말하고 말아버리죠. 근로기준법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이 제조업을 하는 대표님들한테는 극복해야 될 방안들입니다. 결국 다 극복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라님 욕하고 국회의원들 욕해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창고, 로봇 AGV, 그 다음에 100% 무인 자동화, 20시간 이상 운영. 자, 이 부분들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품 공급과 배출을 위해서는 자동창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00% 자동화를 위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품종 선행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로봇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로봇과 그 공정에 쉬지 않게끔 AGV를 통해서 자동창고에서 물건을 계속 빼고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100% 무인 자동화가 돼야 된다. 왜? 수동 라인은 제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30% 내지 반자동 수동 라인은 별도로 만들어 놓고 100% 자동화 라인은 70%를 차지하는 100% 자동화 라인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20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할 때에 비해서 설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동 창고, RGV, AGV 로봇, 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로봇과 AGV가 있고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자, 앞에 사출기가 있고요. 사출기는 컨베이어를 통해서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로봇이 이 사출되는 제품이 뭔지 알고 있죠? 예, 사출돼서 나오는 제품 위치가 틀려진다 하더라도 제일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로봇이 머신 비전을 통해서 그 제품을 찝어서 디버링 제거 장치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후공정을 가기 전에 이오나이저를 통해서 먼지와 청정기를 제거하고 인쇄나 도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나 도색이 제대로 된지 비전 검사를 합니다. 자, 그러고는 뭡니까? AGV 위에 팔레트나 혹은 AGV에 올려주게 되죠. 네, 그러면
제품을 다 적재하고 나면 AGV는 배출돼서 자동 창고나 뭐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AGV를 적재하는 공간은 왜 두 군데냐? 한 곳이 넣고 빠질 때는 한 곳에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시장과 계속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레고 그림이 있는데 세로로 공정이 있었는데 가로로 잘랐다고 그랬죠. 가로로 잘랐던 단계들이 쭉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중간 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졌죠. 자, 100% 무인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인 뭐가 없었죠? 중간 재고, 팔레트 간지 싹 다 없어졌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모듈 형태로 4개 공정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보관 창고에서 AGV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사출용 원재료 호프에 투입해주고 이렇게 쭉 와서 제조가 완료된 제품을 타고 팔레트가 다 적재해서 완제품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AGV는 다시 삥 돌아서 원재료 창고에서 제품을 들고 다시 들어와서 원재료 투입하고 제품 로딩 하는 거죠. 자, 모듈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정 A라는 업체에서 100개의 제품을 보내달라고 MES를 통해서 콜이 왔어요. 생산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디지털 팀에서 생산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리 사전 점검을 해봤는데 한 개의 라인만 돌려도 된다 하면 한 개의 라인만 돌리겠죠. 그 다음에 고객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2개의 자동화 공정을 3시간 이상 돌리고 3시간 후에 원제품 창고에서 택배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미리 콜해서 준비시켜 놓으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제품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시간 내에 가져가야 된다면 짧은 시간 내에 공정 여러 개 더 돌린 다음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모듈형 생산 라인과 디지털 지원이 구축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연 생산뿐만 아니라 고객한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OPC를 통해서 4개의 모듈화된 생산 라인, 첫 번째 생산 라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ACS, AGV를 제어하고 통합 관련 시스템은 뭐에 들어가 있었죠? MES 밑에 WMS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OPC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다 라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공정에서 검사기에서 검사가 끝난 데이터를 MES를 통해서 생산 품질 관리에 직접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OPC라는 게 수직적 수평적으로 검사기와 MES, ERP 간에 다 연동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시스템과 구조를 이용을 하시면 4차 산업혁명의 그 목적에 맞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납품용 소량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 창고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로탈이 개발한 물류 자동화 창고 시스템인데요. 보통 스테카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스테카 크레인이 고장이 나면 물건을 넣거나 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로러 방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특정 제품만 적재할 수 있게끔 뒷부분은 투입만 해주고요. 앞부분을 배출만 해줄 수 있게끔 했고, 센서 개수라든지 구동물은 무조건 단순하게, 철학이 뭐였죠? 가볍고 단순한 게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좋은 시스템이란 거죠. 그렇게 했고요. 자동화 창고는 뭐 굳이 이 자동 창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루겠지만 내가 어떤 제품을 어떤 사이즈에 맞게끔 얼마만큼 투입 배출할 수 있는 그 물동량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굳이 특정 업체를 지정하고 자동 창고를 구축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뭔지를 먼저 알고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컨설팅을 통해서 특정 업체를 찾아서 가격을 내고 구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AGV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탈의 자율주행 AGV가 있는데 요즘은 뭐 자율주행이 대세입니다. 자율주행이 대세고 실시간 제어, 장애물 회피, 충돌 방지, 격차로 ACS라는 그 상위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상정지 버튼이 붙어 있고요. 대각선에 보이는
라이다 센서가 270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총 360도를 보고 자기들끼리 충돌 회피 방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동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타블렛 전용 컨트롤러 윈도우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과 다 인터페이싱이 가능한 UI를 가지고 작업자 UI를 가지고 있어요. 올림픽 할 때 공중에서 드론 띄우는 것처럼 ACS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AGV를 만드는 업체는 많은데 이런 강력한 ACS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외주를 준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중요한 게 1편에서 말씀드렸던 AGV가 갖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AGV 관련된 건 1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자동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사출기인데요. 수직 사출기입니다. 이 수직 사출기는 3개 금형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사출기고요. 앞에 로봇이 사출기에서 로딩 언로딩 해주고 로딩 언로딩 한 걸 놓고 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끝나 있죠. 누군가가 놓고 빼주겠죠. AGV가 놓고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딩 언로딩 하다 보면 쓰러지거나 정위치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가 있어야 된댔죠? 비전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건 피킷이라는 3D 빔 피킹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토닉스 레이저 마킹기가 있죠. MCT 머신에서 가공이 끝나면 레이저 마킹기에서 마킹을 하고 저장을 해서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 창고 AGV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화 데모 시스템에 사용된 생산 시스템은 저희 로탈에서 생산하는 메카논 퓨일 타입 AGV에 적용된 시스템입니다. 먼저 원소재를 하청업체에서 원재료를 바코드를 찍어서 자동 창고에 투입을 하고 파워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ERP에 등록되고 자동 창고에서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겠죠. 투입은 뒷면으로만, 뒤에서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특정 장소에 특정 제품이 계속 적재되게 되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다시 AGV를 통해서 가공 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AGV가 쭉 밀어 넣어주면 로봇이 집에서 사출기에 넣고 제품 넣고 사출을 하게 되고요. 사출돼서 사출기도 쉬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2개로 턴테이블 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왔던 제품을 사출해서 오게 되면 사출이 제대로 됐는지 무게도 재고 검사도 하고 레이저 마킹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불량이면 불량 빠르게 빼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제품을 집어서 또 적재를 하게 되죠. 자, 원형 제품이다 보니까 적재를 하게 되면 많이 틀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단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3D 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MCT 머신에 가공할 제품들도 자동 창고에서 AGV가 가져와서 MCT 머신에 넣어주면 제품을 들고 위에 빔 피킹 시스템이 로봇에게 티칭 정보를 주면 제품을 들어서 MCT 머신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다 하고 가공이 끝나게 되면 제품을 언그립해서 레이저 마킹하고 제품을 집어서 레이저 마킹하고 비전으로 검사를 하고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비전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박스에 담게 됩니다. 이 박스에 담은 걸 2개의 가공 공정에서 가공이 끝난 제품을 박스에 받아서 이제 조립 라인으로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AGV가 여기서 여기까지 조립 라인에 앞에서 가공된 원재료를 투입하게 되면 위에 또
빈피킹 시스템에서 정보를 주면 로봇이 자동으로 티칭을 해서 제품을 갖다 꽂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MCT 머신에서 가공했던 제품이죠. 그래서 중간에 연결을 하고 나사를 받고 조립대 위에 올리게 됩니다. 조립대 위에다가 아까 사출 제품 있죠? 사출 제품을 놓고 나사를 꽂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산이 끝난 제품은 다시 박스에 집어넣게 되고요. 박스에 넣어서 포장을 하고 마킹을 하고 자동 창고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동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사출 자동화 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에 사람이 한 명도 개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완제품을 그 다음날 아침에 24시간 생산한 뒤에 다 된 제품을 택배회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자동으로 배출해 주게 되죠. 그럼 택배회사는 찍혀있는 제품 QR코드를 입력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전체 공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솔루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1시간 남짓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로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을 한 편씩 다루고 있는데요. 로털 같은 회사는 연구개발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연구되고 보고된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원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축 사례에 적용시키고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탈 대표 박종현이었습니다.